네, 오늘 이렇게 귀한 어떤 강연에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있는 이현우라고 하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주로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화학과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분자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분자 중에서도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제 큰 분자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단백질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단백질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드릴 강연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에 계신 이제 학생분들은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강연해 주실 때 이제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친구도 있는 것 같고, 3학년이 아니죠. 4학년. 그러니까 4학년 친구도 있고, 5학년 친구도 있고, 중학생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고등학생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그 대학생 이하의 학생들 앞에서 강연한 게 지금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늘 강연했던 거랑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르게 이제 강연을 해야 돼서,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쉽게 뭔가 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이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사실 이제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이제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제 여러분 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힘을 내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 부르는데, 이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내 몸속에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깨닫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제가 이제 아는 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러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라 부르는데, 아마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이제 세포가 이제 얼만큼 작은 것이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거기서 얼마만큼 또 작은 것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화면 잘 보이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유타 대학에서 이제 만든, 유타 대학교 이제 생물학과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영어로 써 있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커피 원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커피를 갈아서 드시면 아마 원두가 집에 있을 테고, 이거는 이제 쌀알만큼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쌀알은 잘 아시죠? 이건 이제 A4 용지 이제 크기인데, 이제 조금씩 확대를 해볼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이제 세포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원두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이제 보인다면 여러분 눈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사실 이제 볼 수 없는 게 세포인데, 그러니까 세포는 사실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기본 단위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참깨고요. 참깨가 이 정도 사이즈면 소금 한 이제 결정이 저 정도 크기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메바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세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크기가 여기 옆에 나오죠. 이제 500은 이제 여러분 숫자니까 잘 아실 거고, 옆에 이제 마이크로, 이거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제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마이크로, 이제 M은 이제 미터, 여러분이 잘 아신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도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미터에서 잘 아는 단위는 이제 센티미터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자의 단위 센티미터,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1000분의 1이라는 단위입니다. 1000분의 1. 그러니까 1밀리미터는 이제 1000분의 1 미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근데 마이크로는 뭐냐? 이거 이제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미터에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500 곱하기 1 마이크로미터면 사실 0.5 밀리미터죠. 0.5 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미터 0.5 반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세포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면 한 이 정도, 커피 원두의 이 정도 돼요. 좀 더 이제 좁혀서 들어가면 휴먼 에그라고 해서
이건 난자입니다. 난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물학 시간에 이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형 누나들 알 거예요. 이게 난자. 이게 스펌은 정자, 이제 다 아기 씨들이죠. 여기에 이제 이때부터 스킨셀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람의 세포 정도 되는 이제 스킨은 이제 피부고 셀은 이제 세포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세포, 네, 사람의 세포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100만 분의 1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 현미경을 이제 써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이는 건 이제 핵이 됩니다.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존재하고 더 이제 좁혀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적혈구가 보이고 이제 베이커스 이스트는 이제 효모예요. 효모. 이제 빵을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굉장히 작은 세포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작게 들어가니까 이제 오늘 주제인 미토콘드리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옆에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 녀석이 뭐냐면 이제 이콜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대장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대장이 있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균이 이제 대장균이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대장균과 사실 좀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0.8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가 이제 4 마이크로미터라는 거고요. 이 세로가 0.8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였죠. 결국 얘는 이제 4 곱하기, 그러니까 100만 분의 4 미터만큼의 이제 가로 사이즈를 갖고 있고, 세로는 이제 0.8, 그러니까 100만 분의 0.8 미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제목이 없네요.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다시 이제 좀, 돌아올까요? 한 번 더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가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고, 라이보좀이라는 이제 분자 기계가 나오고, 단백질 합성하는 이때부터 이제 분자가 나옵니다. 뭐 아데닌, 글루코즈는 포도당이고 아데닌은 DNA 이루는 녀석이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카본은 탄소 원자예요. 그러니까 화학은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이고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뭔가 이제 핵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양성자나 뭐 중성자나 이제 뭐 쿼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학의 영역인 거고 이제 화학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좀 더 이제 큰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고 좀 더 큰 게 이제 세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실생활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작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요. 다시 이제 강의 자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이제 세포 소기관이고, 근데 이제 우리 몸속에 존재해요. 우리 몸속에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보여드린 뭐 이제 스킨셀, 뭐 피부 세포라고 하면 그 안에 아까 그림에 이제 핵이 동그랗게 이제 가운데 있었던 거를 이제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기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다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세포 소기관이라 그래요. 기관.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우리 몸으로 따지면 뭐 심장이나 뭐 허파나 그런 걸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데 세포 안에도 그런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라 그래요. 세포 안에 작은 기관이다. 그 중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큰 사진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이 이제 두 개인 이제 막이 이제 내막이 굉장히 구불구불한 이제 그런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부터 사람들이 알아서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제 내막을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이 좀 이제 감을 이제 잡고 싶어 할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사이즈가 작다 그랬는데 이 정도 사이즈고 세포 안에 이 그림 보면은 꽤 미토콘드리아 큰 거 같고 한 2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실상은 이게 이제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포이고 이런 사이즈의 미토콘드리아 어디에 대응이 되냐면 여기 하나의 점 정도 대응이 될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작아요. 미토콘드리아 한 세포에 2개 정도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100개, 많게는 300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처럼, 선처럼 이어져 있는 건 미토콘드리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미토콘드리아 줄지어서 튜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런 튜뷸라 패턴
어떤 이제 줄지어서 있는 패턴을 띠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얘네들이 분열하기도 하고 다시 합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못 갖고 왔는데 이런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이미징하면 얘네들이 세포 안에서 꾸불꾸불 이렇게 막 다니고 막 분열하고 합체하고 막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그림은 굉장히 이제 이 그림은 과장돼서 그려진 거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작고 새 안에 이제 바글바글하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차원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제 이 구불구불한 내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연 주제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가 생각하는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지금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숨을 쉬어서 여러분이 뭐 아마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배워서 알 거예요. 산소를 우리는 이제 들이마시려고 숨을 이렇게 뭐죠? 이제 들이마시는 거고 이제 쉬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려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이 산소가 소모가 되고 어디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본 학생이 있나요?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는 어디 가서 소비가 되고 소모가 되고 이산화탄소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이 될까? 그러니까 네. 네. 좋은 답변입니다. 그렇죠. 모세혈관에서 기체가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이제 배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모세혈관에서 기체가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것도 사실 세포에서 이제 그 산소를 소비하고 이제 내놓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모세혈관에 이제 녹아서 허파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세포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세포가 이제 산소를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주로 소비가 되냐면 산소의 90% 이상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비가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이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제 빨아들여서 이제 그거를 이산화탄소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숨을 내뱉고 또 숨을 들이쉬는 이유가 사실 미토콘드리아 때문인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세포 안에 얼마나 많냐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포 안에 한 적으면 100개, 많게는 3000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세포에. 그럼 적게 이제 100개의 하나의 세포가 100개의 미토콘드리아를 잡았을 때 우리 몸에는 세포의 수가 몇 개인지 아는 학생 있어요, 혹시? 우리 몸은 세포가 몇 개가 있을까? 네. 6조. 네.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네. 책에서 봤어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네요. 예. 사실 저는 그걸 몰라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이제 우리의 몸은 몇 개 세포 이루어져 있는가. 6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60조라고 나와 있어요. 구글에는 60조. 근데 굉장히 잘 맞춘 거예요. 예, 60조. 60조 맞나요? 네, 60조라고 아마 구글에 찾으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세포에 적으면 100개라고 했죠. 100 곱하기 60조 하면은 6000조. 그렇죠? 6000조의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자기의 몸에서 끊임없이 지금 산소를 지금 빨아들여서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로 이제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숨을 계속 쉬어야 돼요. 근데 산소가 어디서 소비가 되냐? 이제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림이죠. 이건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막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자현미경 찍었을 때 구불구불한 막이 있는데 사실 구불구불한 막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크리스테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크리스테 멤브레인에 이제 이런 이제 전자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기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전자가 막 흐르면서 이 기계들이 막 이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양성자를
이제 다른 쪽 사이드에 다른 쪽 이 면에 다른 쪽으로 이 프로톤 이 양성자를 막 펌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 전자가 어디로 가서 이 여행을 마치냐면 바로 이제 산소에 이 전자가 들어가서 이제 물로 변환이 되면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소비하면서 그 산소가 바로 사실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산소는 사실 이제 물로 바뀝니다. 물로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분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여러분의 이제 귀에 존재하는 이제 청각 세포가 이제 막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그 신호가 가서 뇌 안에서 어딘가를 건드리면서 이제 막 이제 소리를 듣고 있고 이해를 하는 게 다 사실 여러분 뇌 속에 지금 ATP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ATP를 누가 만드냐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각세포가 천연이죠, 천연. 굉장히 클리어한 이제 디지털 화면 여러분 보고 있는데 다 여러분 이제 눈에 존재하고 있는 망막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레티놀을 물고 있는 옵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지금 시각세포 이 신호를 막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 이제 ATP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산소를 지금 막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빨아들이면서 이제 ATP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이제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저녁을 먹었다면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밥에서 나오는 글루코즈, 포도당을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효소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열심히 이제 분해를 해서 거기서 전자를 빼내서 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나오고 전자는 흘러서 이제 산소랑 만나서 이제 물이 됨으로써 이제 소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 언젠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재밌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뭐 생물학 뭐 2를 배운다, 1을 배운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들을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아까 이제 적게 잡아도 한 6,000조 정도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 머리와 이제 근육과 뭐 심장 뭐 모든 곳에 다 이제 분포를 해서 거기서 열심히 지금 이제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하는 연구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어로 써 있는데 이제 I breathe for mitochondria. 이 얘기는 나는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 호흡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유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사실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숨을 한 5분 정도만 참으면 이제 죽을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숨을 이제 더 오래 참거나 못 쉬게 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그래서 그만큼의 산소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 사실 이제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얘기하였듯이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이제 먹고 저도 이제 방금 먹고 왔습니다. 이 앞에서. 근데 이 유기물, 여러분이 먹은 밥이나 지방이 어디서 소비가 되냐면 사실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비가 돼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입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입도 없는데 어떻게 호흡을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산소는 알아서 이렇게 이 확산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당,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분자들이, 작은 분자들이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확산이 아니라 이 분자를 잡아서 이제 넣어주는 그런 이제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전달 단백질들이 얘네들을 다 인식을 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줍니다. 이제 세포 안에서 이제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먹은 밥에 존재하고 있는 밥이 분해가 되면 이제 포도당이 되는데 이제 포도당이 1차적으로 세포질에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바깥 공간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루부산이라는 이제 더 간단한 물질로 바뀌고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부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 피루부산을 갖다가 이제 CO2로 바꾸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효소는 어떤 단백질이냐면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효소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촉매라는 말 들어봤나요? 촉매? 촉매는 어떤 화학 반응을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촉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단백질 촉매인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걸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틸코에이,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면 이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을 바뀌고 이 효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이제 소화를 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기서 전자를 막 뽑아내요. 쓸만한 전자를 뽑아냅니다. 이 아세틸코에이라는 분자에서 쓸만한 전자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이 탄소와 수소 혹은 탄소와 탄소 간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를 뽑아요. 전자를 뽑아서 어디에 저장하냐? 이제 NADH라고 하는 물질에 저장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소화라고 하면 뭔가 이제 분자가 잘게 쪼개지고 그러는 걸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소화는 전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마치 이제 배터리처럼 전자를 뽑아서 충전하는 거예요. NADH의 전자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얘는 이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을 따라서 이제 폐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내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숨이 되는 거죠. 날숨이 되는 거죠. 네. 좀 어렵죠? 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 강연이라서, 네. 혹시 중간이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를 뽑아서 뭔가 충전하듯이 이제 NADH라는 물질에 이제 전자를 충전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일단 이 포도당에서 비롯된 이 밥을 이제 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방식의 이제 소화인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게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이제 눈이 막 이제 어지럽죠. 이게 뭔가 막 짝대기들이 나오고 C가 나오고 예. 근데 이건 다 이제 화학 이제 구조식이고요. 방금 얘기한 그런 이 앞에서 얘기한 이제 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효소라고 한 단백질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차례로 전자를 뽑아가는 거예요. 뽑아서 이제 이 NADH라고 하는 물질에 충전을 하는 겁니다. 전자를 충전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한 NADH를 충전한 NADH가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그런 단백질 기계에 전자가 들어가서 이제 전자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이 기계들을 따라서 결국 산소까지 가서 전자는 이제 자기의 여행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ATP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막 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충전된 에너지가 NADH가 이거 이제 포도당에서부터 온 거죠. 이 전자는 여러분이 먹은 지금 당이나 혹은 이제 지방에서부터 온 전자가 충전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결국 그것이 이제 ATP를 만드는데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은 좀 설명을 지금 생략을 해서 좀 되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 또 너무 대학 강의 같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이제 좀 이따 강의가 끝나고 질문할 때 그때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여기에서 이 당과 지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음식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뽑아낸 그런 전자가 결국은 이제 산소로 가면서 이제 사실 여기서 펌핑된 프로톤이 양성자가 여기를 흐르면서 사실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ATP,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ATP를 이제 만들면 이제 무엇을 하냐? 사실 ATP는 이렇게 생긴 물질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줄여서 ATP라고 해요. 그래서 ATP. 그러면 혹시 뭐 고등학교 이제 형들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ATP에 대해서? 그렇죠. ATP는 뭔가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 쓰이는 이제 에너지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화폐. 그러니까 ATP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자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분자.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이제 뭐 10,000원 정도 하는 그런 이제 화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제 고에너지 분자냐? 사실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 이 부분이 딱 하고 끊어져요. 우리는 이제 이거 포스페이트 혹은 이제 인산이라고 하는데요.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뇌에서는 그걸 갖다가 신호를 만들 수가 있고,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P를 많이 만드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미토콘드리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ATP가 이 ADP, 이 분자를 ADP라고 해요. 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러니까 다이라고 하는 건 두 개란 뜻이고, 트라이라고 하는 건 세 개란 뜻입니다. 이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여기는 세 개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되었죠. 그렇죠? 이제 하나는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ATP, 세 개짜리에서, 인산이 세 개짜리에서 ADP가 될 때 에너지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가져다가 다시 ATP로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아니 미토콘드리아에 힘을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에 쌓여 있는 ATP가 소비만 되고 합성이 안 되면 어느 순간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힘을 못 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화폐 물질을 계속 만들어야지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계속 쓰면서 순환하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텐데 쓰기만 하면은 언젠가 닳아버리겠죠. 그렇죠? 다 똑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용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이게 계속 뭔가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에너지 화폐 물질을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자 전달을 통해서 사실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의 근원은 여러분이 먹은 이제 밥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ATP가 미토콘드리아에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근육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좋은 그림이 있어서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이제 근육이 있죠. 사실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도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섬유 다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장조림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장조림이 이제 결대로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근섬유 중에서 보면은 이제 미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다발이 있어요. 그리고 액틴이라고 하는 다발이 있습니다. 그 다발이 서로 중첩이 되고 풀어지고 다시 당기고 풀어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수축할 때 ATP가 쓰입니다. 소비가 돼요. ATP가 ADP로 여기도 남아있죠. ATP가 분해된다. 그럼 이제 그 ADP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완이 되고 또 ATP가 소비가 되면 수축하고 이완이 되고. 근데 이 과정이 ATP가 없으면 못 일어나겠죠. 그렇죠? 즉 근육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해야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만 해서는 우리가 길게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미토콘드리아 ATP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는 이제 그러니까 근육에서는 ATP를 이렇게 ADP로 이제 소비를 하지만 동시에 그 ATP로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근육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육의 이제 단면인데요. 근육에도 이제 혈관이 지나갑니다. 캐필러리는 이제 모세관이에요. 아까 학생이 얘기한 모세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모세관 바로 근처에 미토콘드리아, 이 우글우글 거리는 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왜 혈관 바로 아래 존재할까요? 네, 네. 좋은 대답입니다. 저도 뭔가 선물을 사왔으면 이렇게 주고 싶은데, 예. 선물을 못 사갖고 와서, 네, 아쉽습니다. 네. 일단, 예, 산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혈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쓰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ADP가 되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ATP가 되고, ADP가 되고, ATP가 되고, ADP가 되고, 그런 순환이 돌면서 여러분 근육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우리가 운동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가 근육에만 존재하냐?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이제 조직에 존재하는데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데가 근육과 뇌예요. 뇌에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뇌에서도 ATP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뇌에서는 왜 ATP가 많이 필요할까요? 근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근섬유라는 게 있어서 얘가 수축하고 그쵸, 이완되고 다시 수축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였죠. ATP가. 수축할 때 ATP가 분해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근육이 아니라 뇌가 막 수축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왜 ATP가 필요할까요? 뉴런의 작용. 네. 그러니까 뉴런은 신경세포죠. 근데 신경세포가 어떻게 ATP를 쓸까요? 신경세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왜 필요할까요? ATP가? 네, 생각, 전기신호. 네. 전도,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전기신호가 흐르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전기신호가,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전기신호를 만들려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그 이온 펌프입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NA는 나트륨이고, K는 칼륨이죠. 영어로는 이제 나트륨을 소듐이라고 하고, 이제 K는 이제 포타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듐과 포타슘의 이 펌프가 여러분의 신경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이 나트륨을 끊임없이 밖으로 퍼주고 포타슘을 계속 안으로 밖에 있는 포타슘을 계속 들여보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정막 전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경막의 그 전이가 만들어져요. 전압이 만들어져요. 사실 이 나트륨은 밖에 굉장히 많아요. 속에는 적고 세포 안에는. 포타슘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도를 역으로 이제 주행을 해서 밖에 많은 거를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밖으로 계속 펌프하고 이제 역으로 밖에서 적은 거를 속으로 계속 하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막 전이는 우리 말로는 이제 레스팅 이제 그 볼티지라고 하는데 딱 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호가 받기 전에 딱 이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긴장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때 뭔가 신호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 막 전이가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그 나트륨과 칼륨의 펌프예요. 근데 이 펌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ATP가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펌핑을 하는 거예요. ATP를 써서 이 막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에서는. 그래서 근육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작용이 없어도 뇌세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ATP를 이 신경막 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AT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ATP가 또 거꾸로 이제 계속 소비가 된다. 그러면 이 막 전이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ATP가 계속 소비만 되고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 펌프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막전이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게 한번 자극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로 조절이 돼서 결국 이제 신경 활동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신경세포에는 특별히 이 시냅스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이 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가깝게 이 신경 전달이 되는,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는 이 곳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ATP가 존재해요. 우글우글 합니다. 이것도 전자현미경을 찍으면은 ATP가 이 시냅스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다 여기서 활발하게 ATP를 만들어내려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 신경 신호를, 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이제 어디에 많냐면 이 갈색 지방이 많습니다. 갈색 지방. 영어로는 이제 brown fat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방이라고 하면 보통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쵸? 아, 내 몸에 지방이 있다. 이제 저도 이제 배에 이제 지방이 많습니다. 이제 배에 지방이 많다. 그러면 아, 뭔가 이제 건강에 안 좋고 이제 그 지방을 없애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갈색 지방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이제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방은 화이트 팻 혹은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얀 지방, 흰 지방. 흰 지방 여러분이 삼겹살 먹을 때 딱 이제 삼겹살 자르면 이제 흰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흰색 지방이에요. 흰 지방,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 화이트 팻. 몸에 안 좋습니다. 정말 그거는 이제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이 대부분이에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기름으로 차 있습니다. 즉 이제 에너지를 이제 모아놓은 공간이죠. 근데 이 BAT는 달라요. 갈색 지방은 달라요. 얘는 지방 세포면서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우글우글해요, 얘도 미토콘드리아가. 근데 주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 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갈색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갈색 지방인 이유는 이 미토콘드리아 많기 때문에 얘 색깔이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색깔 자체가 갈색입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이제 철 이온이 많기 때문에 철의 색깔이 갈색이죠. 그래서 그 색깔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도 갈색이고 또 이 조직에는 미토콘드리아 많기 때문에 이제 갈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갈색 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갈색 지방인 거고요. 재밌게도 이제 갈색 지방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갈색 지방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냐면 어릴 때. 어릴 때에서도 언제 제일 많냐면 아기일 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아기를 안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가 이제 2명 있는데 둘 다 이제 아이 때는 굉장히 따뜻해요. 아이들은 보통 아기들은 이제 체온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갈색 지방이 많아요. 갈색 지방이 이제 많은 이유는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따뜻하기 때문에 엄마의 체온으로 따뜻해요. 근데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찬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기의 몸에는 이제 어렸을 때 갈색 지방이 많아요. 여기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갈색 지방에서. 그래서 갈색 지방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이제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열을 많이 내면서 체온도 따뜻해지고 또 우리가 먹은 그런 음식들도 열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살도 덜 찌게 되고 그런 이제 어떤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뭔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갈색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갈색 지방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성인이 될수록 어른이 될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갈색 지방은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하였듯이 우리가 먹은 에너지를 이제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굉장히 많은 음식 속에 살아가고 있죠. 뭐 밤에 치킨을 먹기도 하고, 뭐 배고프면 뭐 아이스크림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물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어서 비만해지기가 쉬운데, 그때는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갈색 지방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걸 어떻게 잘 활성화시켜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열로 환산시킬까? 그러면 이제 비만으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고통받지 않게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갈색 지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해요. 쥐를 갖고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갈색 지방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열 발생을 하고, 근데 왜 그런 갈색 지방만 열을 많이 발생하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색 지방에서만 이제 그 발현하는 혹은 갈색 지방에만 있는 이 UC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제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UCP1은
이 밖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양성자를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빠르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막 단백질인데 이 양성자가 빠르게 수송되면서 열을 내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해석은 이 갈색 지방이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요. 근데 산소 소모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였죠. 처음에. 근데 사실 그 산소가 이제 물로 바뀌는 과정이 사실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소모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열이 나오게 되는데 갈색 지방은 그런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산소 소모가 더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온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과학자들은 이걸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걸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건,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조그만 어떤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DMP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DMP를 이제 이 쥐에 주입을 하였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열이 나서 쥐의 체온이 올라가고 뭐 죽을 정도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이 쥐에 많은 양의 어떤 지방식을 먹여도 살이 덜 찐다. DMP를 이제 주입하지 않은 그런 쥐보다 살이 덜 찐다. 그러니까 DMP를 주입하지 않고 이게 뭐 햄버거나 뭐 그런 것 같은 걸 먹였을 때 살이 엄청나게 찌는데 DMP를 이제 같이 주입을 하니까 살이 덜 찐다 해서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약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DMP가 살을 이제 뺄 수 있는 그런 약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제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제 DMP에 관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이제 찾아낸 게 어떤 화학자도 아니고 약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이 군대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DMP의 원래 목적은 화약이었어요, 화약. 근데 그 화약을 다루는 군인들이, 이 화약을 다루는 군인들이 살이 쪽쪽 빠지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스탠퍼드 이대에 계신 이 두 과학자가 이거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추측을 한 거는 1933년도에 스탠포드 의대에 계신 분들이 이게 뭔가 이제 어떤 다이어트 약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였는데 이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비만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 약물을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DMP라고 하는 물질이 몸의 대사율을 막 높인다. 그것이 이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높인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보고가 되자마자 미국에서는 이제 스탠포드, 이분들이 스탠포드 의대에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그 한 해에만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이 DMP 캡슐이 120만 개가 처방이 됐대요. 엄청나죠? 미국 전역이 아니라 한 대학병원에서 한 해에 120만 개의 이 DMP 약물이 처방이 됐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한 거죠. 이제 내가 열심히 뭐 햄버거를 먹고 치킨을 먹어도 DMP를 같이 먹으면 이제 살을 뺄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먹었고, 그 결과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FDA,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United States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뭐 193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FDA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FDA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처방이 되는 약물은 현재로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지만 처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화약 약품을 이제 살을 뺄 수 있다. 이제 그 논문이 나오자마자 병원에서 처방을 한 거 보면은 그런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FDA란 게 아마 이제 이런 사고 때문에 생긴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율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선 DMP를 아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금지 약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120만 개나 이제 처방이 됐다라고 하였죠. 효과를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쓸만한, 그러니까 DMP라는 약물은 위험하지만, 좀 안전하면서 DMP 같은 물질을 만들면 이게 또 다른 어떤 그 다이어트 약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환상을 지금도 화학자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학자들이 이런 최근에 낸 논문 이름도 이런 DMP와 같은 물질을 미토콘드리아 짝풀림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안전하면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에 이런 열을 낼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계속 화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짝풀림 반응, 즉 갈색 지방에서 열을 내면서 안전한 그런 물질이 만약 개발이 된다면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뭔가 대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양제처럼 먹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모든 미토콘드리아 학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미토콘드리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보았을 때 그 스케일, 어떤 크기에 대해서 쭉 봤죠. 그 중에서 난자도 나왔고 정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는 다 아기 씨죠. 난자는 엄마한테서부터 아기 씨고 정자는 아빠한테서부터 온 아기 씨인데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돼야지 사실 생명이 여기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다 이런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사실. 그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까 보셨던 커피 원두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세포에서부터 다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핵에 존재하는 것은 DNA죠. DNA는 엄마랑 아빠 모두에게서 반씩 와서 합체가 돼서 핵에 들어가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저는 아빠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도 못 들어가고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만 아기한테 가요. 즉 미토콘드리아는 100%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100% 엄마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안에 들어있는 DNA는 아빠랑 엄마 모두 다 반씩 들어가지만 미토콘드리아 100%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외할머니부터 왔겠죠. 외할머니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네, 뭐 증조 외할머니, 고조 외할머니부터 왔겠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엄마를 따라서 유전이 되는 거면 그 미토콘드리아에는 사실 DNA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 DNA의 시퀀스, 염기 서열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지금 엄마 쪽의 조상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또 염기 서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세포 안에 적어도 100개, 많게는 3000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DNA가. 핵에는 사실 핵에도 DNA가 많지만 핵에는 굉장히 서열이 길어요. 그러니까 반복된 서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카피.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같은 유전자가 한 세포에만 100개 혹은 3000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DNA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이 극도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도 이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서열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인종별로 조금씩 다르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쭉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흥미로운 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최초의 인류는 최초의 엄마 혹은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브, 아담과 이브 할 때 그 이브가 결국 아프리카의 서쪽 지방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실도 미토콘드리아로부터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현생 인류가 출발을 하여서 미토콘드리아의 DNA 시퀀스를 기반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여기에 있죠.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왔을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추측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이제 인류가 어떻게 이동을 하였고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엄마로부터 왔죠.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받았습니다. 그냥 쌩쌩한, 굉장히 이제 뭔가 활력이 넘치고 이제 에너지도 잘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받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애석하게도 또 미토콘드리아도 늙어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이제 이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고 산소로도 가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전자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데미지, 이제 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는 DNA나 혹은 어떤 단백질들이 조금씩 이제 나이를 들면서 이제 기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런 ROS는 이제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활성산소라고 해요. 활성산소가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활성산소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점점 이렇게 이제 모양도 바뀌고 이제 기능도 점점 잃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젊은 때의 미토콘드리아라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모양도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쁜 크리스탈 구조도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아까 이제 포도당 혹은 뭐 지방을 막 이제 그 소화시킨다고 하였죠. 자기의 방식대로. 그럼 그것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막 먹은 대로 이제 막 ATP도 내고 열심히 이제 소비가 되는데 그런 이제 먹은 분자들이 미토콘드리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먹어도 그게 ATP로 가지 않고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체중이 늘고 이제 기초 대사량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게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나이가 들기 때문이에요. 참 애석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노화의 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갈색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수가 줄고 이제 기능을 잃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도 이제 떨어지게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기들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갈색 지방도 많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쌩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도 잘 내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기능을 이제 잘하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긴 한 거예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살아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만약 다 죽는다, 우리 몸에 있는 게 기능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아마 그때 우리의 삶도 마치게 될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미토콘드리아가 다 이제 기능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죽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그게 전부의 이유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이제 부종화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누적이 돼서 결국은 사람이 늙고 죽는 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잘 어떤 이제 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빨리 늙게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지방을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노화가 돼요. 최대한 그런 이제 고지방식 음식을 피하고 또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그냥 정신적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뭔가 그런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여러분의 이제 미토콘드리아에게 있어서도 이제 좋은 어떤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많은 단백질들이 차 있습니다. 한 1200개 정도 된 단백질이 차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는 총 한 2만여 개 정도 되는 서로 다른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200개 정도 되는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차 있고요. 굉장히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ATP도 만들어내지만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빨간색 적혈구, 거기에 들어가는 게 힘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힘,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어찌 보면 화학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능을 또 조절하기도 합니다.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소 호흡도 하고 열도 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많은 이제 그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에요. 어떤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과 이 분자들에 대해서 분자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분해가 되고 전환이 되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다른 단백질들과 혹은 다른 세포 소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또 이런 동물 생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동물 모델 안에서 초파리도 굉장히 좋은 미토콘드리아 연구의 대상이에요.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활발한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망가지면 초파리도 못 날아다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토콘드리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초파리도 이용해서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는 이런 미토콘드리아 환자들을 이제 진단하기도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현재까지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약물이 이제 개발이 된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많지만 많은 이제 화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질병이 있다. 그럼 그것을 이제 고쳐주고 이제 그러한 일들은 병원에서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은 현재는 이제 진단만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이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 언젠가도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활발하게 이제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고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저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 이제 1200개 정도 되는 단백질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그런 단백질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런 이제 근접 분자 표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또 설명해야 돼서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는 이제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질문.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질문. 그 질문 중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이제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풀려야 될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 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엄마로부터 왔을 때 아기의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쌩쌩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엄마는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받은 아기는 다시 젊어져서 나와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가 엄마의 몸에서 나이가 든 미토콘드리아의 생체 시계가 다시 거꾸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아기는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연구 중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이건 이제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정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제 생식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열할 때 어떤 데미지를 입은 어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는 한쪽 세포로만 간다는 거예요. 분해가 될 한쪽 세포. 혹은 몇 개가 얘를 이식해서 일로 보낼 텐데 어떤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아직까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풀게 되면 사실 미토콘드리아,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의학 기술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게 정말 잘 워킹을 해서 미토콘드리아로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고통을 받는 환자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런 득을 본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풀리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다면 열심히 이제 과학을 공부해서 아마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와서 이제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질문을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그런 어떤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얘가 미토콘을 만들어낸 ATP가 결국 우리 몸에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열도 낸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생. 네. 학교에서 네. 미토콘드리아 PCR 실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세포핵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세포 핵은 이게 채소 분열을 할 때나 아니면 강수 분열을 할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하거나 아니면 종자 난자가 만들어질 때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모계 유전만 된다고 들었는데 정자로는 안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체세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네. 좋은 질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도 그 세포 분열할 때 똑같이 분열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체세포 분열하는 건 세포 하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도 이제 두 개가 되고 사실 그 순간에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분열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하나의 미토콘드리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따라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도.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고 해요. 어떻게 세포가 분열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우리도 지금 우리도 지금 수를 늘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해서 수를 늘리는지, 그것도 굉장히 이제 실제로 실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는 그 정자와 난자에서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 있는데 정자에는 없느냐? 정자에도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엄마로부터 왔어요. 이제 그 슬라이드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 정자의 요 머리 부분에는 이제 DNA가 들어있고요. 이 바로 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자가 이 운동을 할 때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정할 때 딱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정자 머리가.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포유동물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서 아예 미토콘드리아의 유입을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까지는 들어가는데 이 속에서 요 아빠에게서 온 미토콘드리아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경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좀 이제 재밌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난자 안에 어떠한 단백질이 그 아빠로부터 온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인식을 해서 분해시키느냐, 그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발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답이 되었나요? 네. 네. 그럼 혹시 미토콘드리아를 추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학생도 좋은 질문이고, 지금 학생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지금 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건강한 어떤 사람의 조직을 혹은 이런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내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걸 밖에서 이제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어떤 뭐 근육이나 뭐 심장이나 미토콘드리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주사를 하면서 인젝션 해주는 미토콘드리아 어떤 이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술들이 지금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전히 좀 이제 남아있는 연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밖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처리해 줬을 때, 그걸 세포가 어떻게 받아서 이 세포 질까지 수송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넣어줘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해야지 조금의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세포 바깥에서 넣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화학자들은 이제 베지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막 같은 걸 싸서 넣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지금 근데 앞에 있는 우리 학생이 초등학생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 순서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콘드리아를 다시 네. 돌리면 다시 잘못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제가 중간에 보여준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쓴 책을 보여줬잖아요. 그 교수님도 같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젊게 만들면 우리도 젊게 되지 않을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게 가능하면은 우리도 젊어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노화되는 걸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혹은 많이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기 앞에. 미토콘드리아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항상 배울 때 이제 신경의 전도가 충분 전도가 될 때 나트륨이랑 칼륨이 이게 관여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생들이 암기를 하는데 그 나트륨이랑 칼륨이 왜 항상 거기에 왜 관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이제 또 다른 원소는 이제 관여하는 경우가 없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다른 이온 같은 게요. 네. 제가 신경 막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화학을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생물학도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전 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연구하고요. 근데 이제 신경막에서는 그러니까 나트륨과 이제 칼륨, 대학에서 이제 소듐과 포타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농도가 사실 이제 이 바닷물이 이제 그러니까 나트륨 클로라이드가 양이 많죠, 그렇죠? 엄청나게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고 세포 속에는 적어요. 근데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얘기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걸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막의 볼티지, 전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위를.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밖에 존재하고 있는 짠물이 우리 세포 속으로 막 들어오게 돼서 세포는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신경세포는 더 이상 막 전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듐이랑 포타슘 말고 나트륨과 칼륨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두 이온이 가장 많이 연구가 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가장 양이 많은 이온이라서 아마 거기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신경 전이막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제 세부적인 기능을 이제 어떤 중재하는 그런 어떤 금속 이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망가니즈, 그러니까 망간 이온 혹은 망가니즈라고 하는 금속 이온.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거에 주목을 받고 있냐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바이러스 작용에 망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능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미세 어떤 금속 이온, 어떤 미소 금속 이온이라 해야 되나요? 미량 금속 양이 적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금속 이온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생명공학과랑 세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게넘 하모니 노화 이론에 따르면 대사율이 낮은 동물은 자유라디칼의 생성이 낮아서 수명이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사율이 빠른 편인 저희 인간은 자유라디칼의 세포 파괴를 늦추려면 항산화제의 도움으로 자유라디칼이 세포를 손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항산화제를 정확히 미토콘드리아에 제공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미래에는 항산화제를 미토콘드리아에 적용하여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여기서 생명과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답게 딱 질문이 날카롭네요.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산화제라고 하는 건 주로 비타민 계열의 이제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되게 이제 유명한 항산화제죠. 그런데 이제 현재 여러분이 뭐 이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제들은 거의 다 미토콘드리아를 못 가요. 예. 예를 들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물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가려면 굉장히 특수한 어떤 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조금 더 잘 안 녹으면서 양이온 성질도 가져야 되고, 즉 이제 이 플러스 전압을 가져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지 이제 들어가는데요. 비타민 C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비타민 약물들이 미토콘드리아까지 잘 못 들어가서 지금 학생이 얘기한 대로 ROS 그 활성산소는 자유 라디칼을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를 이제 노화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항산화제들이 이제 거기 가장 중요한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화학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물을 좀 변형시켜서 그 성질을 갖게 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이제 보낼 수 있게 이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노력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제 내부까지 항산화제를 이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양면은 자유 라디칼이 저는 이제 되게 안 좋다라고 이제 설명했지만 또 자유 라디칼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세포가 기능을 한다라는 결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 라디칼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 그런 물질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미량의 자유 라디칼을 나오게 하면서 과량의 자유 라디칼을 이제 억제시킬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아마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